마르크스 주의 1933년 2월 14일. 전에도 말했지만 사회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생산수단, 즉 토지, 광산, 공장 등과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 또 은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들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이것은 한 개인이 시설을 점유하고 또 남의 노동을 착취하여 개인이 착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사유되고 착취됨으로써 사회 전체가 큰 고민을 안은 채 대중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만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또한 생산수단 소유자들끼리 과열된 경쟁으로 쓸데없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쟁을 배제하여 적절한 생산의 변경과 합리적인 분배를 한다면 무익한 낭비를 없앨 수 있고 빈부의 격차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과 분배와 또 그 밖의 중요한 일은 대부분 사회가, 다시 말하면 국가, 즉 인민 전체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의견은 저마다 다른데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가 있다. 1. 영국 노동당과 페이비언 협회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의회를 통해 효과를 올릴 것을 주장하는 점진파와 2. 의회 활동을 믿지 않는 혁명파이다. 후자에 속한 그룹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이다. 점진파 그룹의 인원수는 지금은 매우 적어 영국에서조차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 자유당하고도 구별 짓는 것이 애매해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교리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도 두 개의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공산당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이 두 정당의 관계는 매우 험악한데 후자인 사회민주주의자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한 탓으로 지난날에는 우세했지만 지금은 몹시 약화되었다. 그들 중 특히 열성분자들은 대개 공산주의 진영으로 빠져나가 버렸지만 아직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서유럽에서의 노동조합 대기구를 지배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의 성공 때문에 세력이 커져 유럽이나 온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대체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인간생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다방면에 걸친 인간생활의 활동에 관해 그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또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인류사를 일종의 운명의 필연성을 띤 엄밀한 논리적 체계로 정리하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이다. 물론 생활이 꼭 그렇게 논리적이고 엄격한 철칙에 따를 수는 없겠지만 마르크스는 과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어떤 결론을 끌어내었다. 그는 태고적부터 인간의 자연에 대해 혹은 같은 동족 사이에서도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았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노동을 했으며 노동의 방법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진보된 것으로 변화해 갔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활수단의 생산 방법은 인간 생활과 모든 시대를 통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의를 지닌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역사의 각 시대를 지배하고 그 시대의 모든 활동과 사회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생산 방법의 변화에 의해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큰 변화가 뒤따랐고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편지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더듬어 왔다. 예를 들면 농업이 도입되자 무섭게 큰 변화가 생겼다. 떠돌던 유목종족이 정착하게 되고 촌락과 도시가 발달했으며 농업에 의한 생산력의 확대로 인해 잉여 물자가 남고 인구가 증가하고 재부가 늘어나고 여가가 생겨 예술과 수공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 한 예로 생산을 위해 도입한 큰 기계가 또다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한 시대에서의 생산 방법은 인민의 성장 과정의 일정한 단계와 상응한다. 생산 방법은 어떤 일정한 관계, 예를 들어 물물교환, 매매, 거래 등을 맺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구조를 구성한다. 그리고 경제적 토대 위에 법률, 정치, 사회 관습, 여러 관념,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것이 구축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견해에 의하면 생산 방법이 변함에 따라 경제적 구조도 변하며 잇따라 사람의 관념과 법률과 정치 등도 변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또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았다. 일체의 인간사회의 역사는 과거에 있어서도 계급투쟁의 역사다.
생산 수단을 지배하는 계급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른 계급의 노동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다.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 중에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 즉 잉여 부분은 다른 계급의 배를 채우게 된다. 생산을 지배하는 계급은 국가와 정부를 지배하며 따라서 국가의 제일 목적은 이 지배계급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지배계급의 업무를 운영하는 집행위원회이며 법률은 이 목적을 위해 제정된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의 우월성이 정의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을 종교와 교육이 선량한 인민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착취에 대해 눈을 뜨거나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정부와 법률에 의해 온갖 방법으로 은폐시키고 만일 불만을 품고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회의 반역자로 관습의 파괴자로 지탄하여 국가는 그를 도태시켜버린다. 우월성의 강요는 반항하는 반작용을 낳게 되므로 한 계급이 영원히 지배권을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원래 생산 수단을 지배한 계급이 지배자와 착취자가 되었지만 새로운 생산 방법이 생기면 또다시 새로운 지배계급이 세력을 얻게 된다. 새로운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데올로기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어나 낡은 관념과 도그마를 몰아낸다. 그리고 낡은 계급과 새로운 계급 간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계급이 승리를 하게 된다. 이 새로운 계급의 승리는 정치적 승리인 동시에 경제적 승리이며 또 새로운 생산 방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구조가 이에 따라 변화하여 새로운 관념, 새로운 정치기구, 법률, 관습 등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으며 이 신흥계급은 비지배계급 중 어떤 계급에 의해 쫓겨나기까지는 착취계급으로서 군림한다. 이러한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계급만이 남을 때 비로소 싸움은 먹게 되고 투쟁과 경쟁 대신 사회의 균형과 완전한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국가의 강제력도 필요치 않으며 국가 자체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역사를 불가피한 계급 투쟁에 의해 형성되는 커다란 규모의 발전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과거의 예를 들면서 큰 기계의 출현이 봉건 시대를 어떻게 자본주의 시대로 변화시켰으며 봉건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게 어떻게 그 지위를 물려주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현대야말로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과의 사이에 마지막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자체가 결국은 자신을 쓰러뜨리고 계급 없는 사회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계급, 즉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세력을 스스로 낳을 뿐 아니라 계속 정대시킨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역사관을 유물사관이라 부른다. 유물이란 뜻은 그 시대의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관념론의 반대 개념이다. 그 시대에는 발전의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다윈에 의한 종족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사실로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발전의 관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과 사회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류의 진보를 정신의 진보라는 모호한 관념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마르크스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막연한 상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라 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서 유물이라는 말이 생겼다. 우리는 대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에 대해 화를 내지만 마르크스는 이것이 화를 내거나 도덕적인 충고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급 투쟁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착취는 착취라는 역사가 진보하는 데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서 때가 지나면 다른 계급으로 옮겨지므로 그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제도의 한 부분으로 인한 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흔히 제도는 잊어버리고 개인을 정오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 역시 영국 제국주의와 사력을 다해 싸우지만 그렇다고 제도 속의 작은 톱니에 지나지 않는 영국의 개개인만 나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작 제도가 있어 끊임없이 소작이는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역시 개개의 지주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착취자로 비난받는 자본가도 그렇다. 죄는 항상 제도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을 제창한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자본론을 쓴 목적은 현대사회 운동의 경제적 법칙을 폭로하는 데 있었다. 사회의 껍질을 벗기면 서로 다른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단번에 이것이 계급 투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은 어떤 경우에나 반드시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은 즉시 위장을 벗어던지고 본성을 드러내어 공공연한 싸움을 시작한다. 일단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민주주의의 고상한 형식도 평상시의 법률과 절차도 모두 무시된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해나 또는 선동가의 뻔뻔스런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심해진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오랫동안 정부는 자기들의 통치는 정의와 인민의 복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대중운동의 도전으로 위협을 느끼자 통치자들은 그 주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여지없이 본성을 드러내어 누가 보든지 총금 위에 제국주의가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형식과 온화한 말의 도금은 흔적도 없이 벗겨지고 긴급명령이나 언론 집회 보도와 같은 극히 당연한 자유의 억압이 나라의 정상적인 법률이 되고 제도가 되었다. 현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심해질수록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게 커다란 위험을 줄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민과 노동자와 또 그들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야만적인 판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진보해가는 사회의 이론이었다. 그것은 정지를 모르는 동적인 개념이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한 사회가 성숙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다른 사회로 변화하는 장대한 역사 과정을 돕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앞서야 할 모든 단계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회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한 선진 공업국에서의 일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이 투쟁이 다른 요인과 뒤섞여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계속되는 곤란과 공황에 부딪히면서 또 그 자체의 균형의 결핍 때문에 전복된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요인 때문에 지금도 그 생명이 부지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선진 여러 나라에 의한 식민지 제국의 착취였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착취당하는 불쌍한 나라들의 희생에 의해 흔히 우리는 현대의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부자에 의한 가난한 자의 또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비난한다. 이런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의 죄가 아니라 제도 그 자체가 착취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된 일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하자. 착취는 오늘날까지의 모든 제도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고난의 숙명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최대의 계승자로 그는 이론을 저술하고 설명했을 뿐 아니라 실천까지 했다. 더구나 그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를 불명의 도구마로 생각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그는 본질적인 진리는 굳게 받아들였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이 완전하다거나 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은 사회주의자가 생활에 뒤지지 않으려면 모든 방면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초석이다. 우리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자주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다르게 적용되고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독일에서는 러시아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듯이 큰 테두리의 일반적인 지침만을 주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은 오늘날 방대한 대중을 움직이고 있으며 러시아라는 대민족과 소련 내의 여러 지역에서는 마르크스를 그들의 주요한 예언자로 생각한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에게서 그 구제 수단을 찾고 가능성을 기대하며 희망을 걸기도 한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식귀를 들려주며 이 편지를 마치겠다. 낡은 것은 새 질서에게 길을 양보한다. 그리하여 신은 한없이 변화하여 스스로를 이룩한다. 신은 비록 좋은 제도라도 결국은 세계를 모독하리라는 걸 알고 있으리라.